이 콜로세움에서는 여기에서 해전도 가능했답니다. 이 해전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공간을 나무 마루 바닥으로 이렇게 다 덮어요. 그리고 원래는 밑에 지하 공간이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배를 놔두거든요. 그리고 물을 공급하면 배가 뜨겠죠. 그래서 마룻바닥을 다 걷어내고 나면 거기서 해전을 할 수 있었답니다.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던 그날 폼페이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불의 신을 위한 축제였대요. 그런데 마침 이 산 위에서 막 불꽃이 튀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은 화산을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신을 위한 이 축제를 여는 이 시기에 불의 신이 화답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 베수비오 화산 근처로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넓은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법도 맞아요. 그래서 로마는 만민법이라는 법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또 시급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길을 닦는 일입니다. 왜요? 넓은 땅을 운영하고 이 속국들을 거느리려면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고요. 속국에서 세금을 거두면 빨리 중앙으로 세금을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많은 길을 닦았고 이 로마의 길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를 가보니까요, 길들이 다 좁아요. 그래서 거의 편도로 다녀야 되는 길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큰 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뭐 우리 모닝 같은 사이즈의 차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물처럼 엮어진 길을 다 엮으면요, 지구 4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가 길을 엄청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길은 로마가 대제국을 이뤘다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서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로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콜로세움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서서 콜로세움을 딱 보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콜로세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검투사 생각이 나고요. 또요? 콜로세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검투사 경기 그러면 네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네로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콜로세움은 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네로 다음 왕이었던 베시파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우리가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네로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죠? 폭군, 미치광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8월이었어요. 6월, 7월, 8월이 비가 제일 안 오는 때거든요. 그러니 비가 안 왔고요. 당시에 로마에는 빼곡하게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다 목조주택이죠. 그러니 불이 나면 이건 엄청난 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되지 않은 것들도 화재의 피해를 많이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재앙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화가 나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화재가 나던 날 네로가 그걸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난이 다 네로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네로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로가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들에 대한 박해를 엄청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해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십자가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죽이진 않고요. 그리고 그 둘레를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의 가로등처럼 밤을 밝히는 데 쓴 거예요.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고 가로등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도 박해 얘기하면 또 네로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랍니다. 네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반전이죠. 이런 반전을 제기한 사람이 독일의 작가였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한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이 책인데, 로마는 기록을 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특히 그 기록물 중에서도 이 타키투스 연대기가 굉장히 사실에 가깝게 적은 믿을 만한 기록이라는 거죠. 주로 왕의 일상이라든지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남겼다 그러거든요. 이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던 시기에 네로 황제는 로마로부터 80km 떨어진 지점에 휴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리 없죠. 그리고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재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재민들에게 광장이라든지 기관의 문을 열어줘서 그들을 수습하려고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수습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면 네로가 이런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맞지 않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네로가 굉장히 아끼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막시무스 경기장이라고 거의 목숨처럼 아끼는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장이 이 화재 때 함께 불타버렸거든요. 거기다가 네로 황제의 궁궐도 불타버렸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굉장히 애장하는 미술품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 화재와 네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화재가 끝나고 나서 도시가 거의 반 이상 다 불타버렸으니까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죠. 네로 황제가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궁궐도 새로 짓고 건물도 새로 만들고 했지만 특히 신경을 썼던 게 배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제대로 깔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네로가 이 로마 대화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그 소문은 왜 그런 소문이 났느냐? 네로가 폭군은 폭군인가 봅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폭군은 여러 명 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이는 폭군은 네로가 처음이었거든요. 네로가 또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뭔가 맞서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차없이 제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이나 어머니도 죽이게 되면서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고, 그러면 이런 네로를 모함하는 소문은 누가 냈을까 추정을 해보니까요. 네로가 황제 즉위하자마자 원로원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로원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세금, 속국에서 들어오는 세금들을 국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국들이 내는 세금을 폐지시키겠다, 이런 개혁을 추구했나 봅니다. 그러니 원로원 입장에서는 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네로가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궁궐을 또 과하게 지었어요. 그러니 결국 네로가 그랬을까 하던 평민들도 네로가 그랬을지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폭동이 일어났고 네로는 쫓기다가 자결하게 됩니다. 바티칸 미술관에 가보면 큰 욕조가 있어요. 여기 사람 서 있는 거 보면 욕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네로의 욕조입니다. 네로가 여기에 혼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겠죠. 근데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노예들을 허리를 굽혀서 계단을 만들게 했답니다. 그걸 밟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폭군의 이미지는 벗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콜로세움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네로를 쫓아낸 베시파시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베시파시우스는 원래는 이 네로 밑에 있는 장군이었어요. 네로는 앞에 옥타비아누스부터 계속 황제 자리에 오른 황제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베시파시우스는 장군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 이 사람이 능력에 따라 황제가 되긴 됐는데 정통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엄청 큰데요. 이 콜로세움에는 여기에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었다 그러거든요. 1층에는 주로 왕이라든지 귀빈들 서게 되고요. 2층은 귀족, 3층은 평민, 그리고 4층은 노예와 여자들. 그렇게 계급에 따라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콜로세움에서는 여기에서 해전도 가능했답니다. 이 해전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공간을 나무 마루 바닥으로 이렇게 다 덮어요. 그리고 원래는 밑에 지하 공간이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배를 놔두거든요. 그리고 물을 공급하면 배가 뜨겠죠. 그래서 마루 바닥을 다 걷어내고 나면 거기서 해전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해전을 콜로세움 개장하고 보였었는데 엄청 인기를 끌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물 집어넣고 물 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해전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경기장은 다른 곳에 새로이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지하 공간에 이렇게 검투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 그리고 맹수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중들 앞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맹수들하고 검투사가 동시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위를 덮고 여기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투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가 막 흩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다음 경기할 때 되면 또 피를 또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룻바닥을 피를 닦고 이러기가 힘드니까요. 이 위에는 다 모래를 깔았었답니다. 피 터지는 혈전이 벌어지고 나면 그 모래를 이제 싹 거두어들이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그 모래를 아레나라고 한답니다. 아레나가 뭐예요? 수영 메이커죠. 거기서 따온 말인 것 같습니다. 콜로세움에는 1층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80개 문이 있습니다. 80개 문으로 동시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귀족들이 입장하는 문은 4개를 별개로 만들어 뒀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6만 명을 수용 가능합니다. 6만 명이 입장하는데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6만 명은 표를 사면 몇 번 문으로 들어가서 몇 층에 몇 번 좌석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표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 앉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요. 지금 우리 야구장 같은 데 가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콜로세움 옆에는 요 개선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라 그러는데 개선문은 개선장군이 통과하는 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 개선문을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하는데 실제로는 제정시대보다는 공화정시대 때 더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비리석으로 된 개선문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내 3개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물론 남아있지만요. 여기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 개선문 그럼 어쨌든 전장에서 승리하고 온 개선장군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개선장군이 마차에 타면서 등장을 합니다. 개선장군이 타는 마차는 멋있는 말이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장군의 말은 4마리의 백마가 개선장군의 마차를 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마리의 말을 에쿠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에쿠스라는 차 이름은 개선장군을 태우는 말. 에쿠스가 왜 에쿠스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에쿠스가 그 에쿠스가 되려면 에쿠스를 살 때 흰색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개선장군이 들어오면 자기가 승리한 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들어오겠죠. 이 전리품 중에는 물건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데려온 노예들을 개선장군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누구에게 나눠줘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이건 개선장군의 몫인 거죠. 노예들의 생명줄을 개선장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면권.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로마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폼페이라는 도시죠. 이 폼페이는 로마보다 좀 더 남쪽에 굉장한 휴양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폼페이는 사라진 도시가 돼버렸죠. 이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던 그날 폼페이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불의 신을 위한 축제였대요. 그런데 마침 이 산 위에서 막 불꽃이 튀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은 화산을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신을 위한 이 축제를 여는 이 시기에 불의 신이 화답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 베수비오 화산 근처로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산 쪽으로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바다 쪽으로 탈출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가 그대로 폼페이와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2,000명 정도가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이 폼페이의 유적이 150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이걸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요. 1800년대에 와서 프랑스에서 여기를 발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기 발굴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또 유물들을 약탈해 갔다 그러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1800년대 후반에 통일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발굴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발굴이 된 상태라 그러고요. 그 폼페이 중에 저희가 갔을 때는 한 10%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만 공개를 하는데도 둘러보는데 한 2시간 걸렸었습니다. 이 폼페이 가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처음 본 것 중에 하나가 원형 극장이었어요. 원형 극장의 가장 로얄석이 어딜까요?
요 아래쪽에 대리석 부분, 여기가 로얄석이겠죠. 그리고 요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공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앞쪽에 무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여기에서 연극을 하다 보면 살인을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의 연극을 할 때는 직접 살인을 했답니다. 직접 죽였답니다. 실사예요. 완전 오리지널이죠. 네, 생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럼 누가 배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배우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배우는 일종의 대역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대역이겠어요? 예, 노예들이나 사형수들.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요 뒤에 보이는 화산이 바로 베수비오 화산이고요. 지금 이렇게 화산재를 걷어낸 부분에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는가요? 네. 예,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게 화석 아닌데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폼페이에서 발견된 이 화석을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진 못했어요. 여기에서 발견된 것 중에 대부분은 나폴리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몇 가지만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화산재로 인해서 사람이 굳어진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화산재가 6m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묻혀버린 거죠. 그 화산재가 굳어지게 되면서 그 화산재 안에 묻힌 사람은 그대로 고온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있던 모습대로 이게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에 석고를 부어 놓으면 그 사람이 있었던 모습 그대로 이게 나온답니다. 그게 바로 이거인 거죠.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건 뭘까요? 이쪽이 아마 머리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누운 개 죽은 모습인 거죠. 개 죽음이네요. 그리고 엎드린 채 죽음을 맞은 사람의 모습인데 해설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임산부였던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가리면서 이렇게 엎드린 채로 이렇게 죽음을 맞은 모습 이런 것들을 폼페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지나고 나서요 한참 있다가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요 5 황제들이 연달아 황위에 오른 요 시기를 로마에서는 최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 황제들은 다 명군이었던 거죠. 황제는 피에 의해서 이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난 황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다 뛰어난 황제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200년 동안은 로마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요. 이들은 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후계자를 양자로 들여서 그들에게 황위를 계승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마키아벨리는요. 로마 역사를 연구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정부가 탄생할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티투스를 제외하고 혈연 관계로 세습을 통해 황제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암군이었던 반면에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는 양자에게 황위를 물려주면서 계속 명군들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다시 시작되면서는 다시 로마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인데요. 이 시기 동안은 로마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응용하면 지금 우리 세상은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래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팍스 차이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라는 곳이 오랫동안 크리스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가 다른 민족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교에 대해서는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외치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교도들은 몰래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봐야 됐던 거죠.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그 현장이 지금은 바티칸 궁이 들어와 있고 세계의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돼 있다라는 거죠. 로마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개방적인 자세와 포용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요 돔 밑에 여기를 쿠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전망대에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앞에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열쇠 모양입니다. 여기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입니다. 예수가 올라가면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 그럽니다. 이 열쇠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열쇠를 베드로에게 줌으로 인해서 예수의 대리인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래서 이 모습도 이 베드로가 받은 열쇠 모양인 거죠. 세 번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 로마가 무작정 통치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의 문화유산들을 들여다보면서 로마가 얼마나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라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트레비 분수가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트레비 분수가 실제로 로마의 수로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여기에서가 사진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배샘입니다. 수도교가 산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요. 이 높이 차이로 물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사람이나 마차도 지나갈 수 있게 한 거죠. 이 수도교를 직접 보면 정말 멋있었겠는데, 이 수도교는 프랑스 남부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못 봤지만 지금도 수도교가 남아있는 모습을 로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가 굉장히 실용적인 건축술을 자랑한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축을 가장 안정적으로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치형으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은 로마가 자체 제작한 기술이 아닙니다. 로마의 발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전에 많은 민족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들로부터 배운 기술입니다. 그걸 자신들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여기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멋있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판테온 신전 앞모습 말고 이 뒷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 판테온 신전은 로마의 모든 신을 다 모시는 신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신교인 그런 나라임을 잘 보여주는 신전이고요. 여기 계시네요. 잘 나오셨죠? 판테온 신전 앞에는 이집트에서 갖고 온 오벨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훔쳐온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더라고요. 12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판테온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전 바깥의 모습도 웅장하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유리가 아닙니다.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비가 안 들어온답니다. 신기하죠? 이 판테온 신전은 대신에 주위에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항상 문을 닫아 놓는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제물을 태우거나 하면 연기도 올라갈 텐데 안에 창문도 없이 문을 폐쇄해 놓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공막 같은 걸 이렇게 치나 봐요. 그래서 천정으로 비가 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가 샌답니다. 왜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로마 이야기를 세 챕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로마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로마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겨줬는데요. 가장 큰 것은 광대했던 로마 제국의 땅도 아니고요. 로마의 많은 유적지, 문화유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피정복민들에 대한 개방성, 반영,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그들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